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병재 선생입니다. 네, 제가 이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또 코로나 이 상황에 또 현장 설명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격을 좀 떼느라고 떼긴 했는데, 네, 그래도 다 백신 맞으셨죠? 네, 우선 일단 오늘 제가 예비고일 설명회를 하는데, 다른 설명회에 비해서 제가 예비고일 설명회 할 때는 좀 많이 좀 설레요. 이제 새로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오는 학생들 맞이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순수한 아이들과 다시 이제 공부할 생각하면 그런 기대감이 좀 큰데,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저랑 정반대의 마음으로 오셨죠. 그죠? 오히려 학원에 오실 때에는 이제 3년 동안 지속될 불안과 걱정을 안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회를 한다 해서 그거를 절대 해소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3년 뒤에 그 불안이 확신이 될지 아니면 긍정의 에너지로 발산이 될지, 그래서 이 시기가, 저는 시작 시기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신 이유가 학원 선택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뭐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고등학교에서 대입과 관련해서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 기준은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원이냐가 아니에요. 대입 성향에 맞는 학원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꼼꼼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대입 성향까지 맞춰져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우선 일단 저희 대표 강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이 이제 열심히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약간 조금 한번 좀 여쭤볼게요. 첫애가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시는 분 있어요? 첫애가? 의외로 좀 있으시네요. 그러면 뭐 입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거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국어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하신 건 이 설명회 이후에 제가 질의응답을 받을 테니까 그때 좀 해주시고요.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집을 하나씩 넘겨가시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보통 설명회 하시면 이렇게 쓰시거나 이 촬영을 카메라로 이렇게 필요한 거는 찍으시던데, 그럼 또 제가 오해하거든요. 저 찍는 줄 알고 또 괜히 긴장하니까. 그래서 자료집에다가 이 안에 있는 내용 모두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희 학원은 이 반 체제 자체가 내신국어, 수능국어라는 이 두 가지 체제가 있는데요. 내신과 수능은 아예 결이 달라요. 그 말은 강사의 결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신을 할 때는 학원에서는 학교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능을 할 때도 학교별로 진행하는 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1학년 때는 좀 더 그게 심하고요. 하지만 제가 수업하는 영역별 수업이라는 특강이 또 계속 있어요. 이제 보통 제가 고3만 수업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역별로 1, 2, 3학년 학생들이 학년별 수업이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대신 3학년 때만 제가 고3반이라는 게 따로 정규반이 있는 거예요. 우선 일단 그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 오늘 이제 내신과 수능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 두 가지 테마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입시에 대해서 조금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대입 전형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라는 게 있고요, 정시라는 게 있어요. 수시는 9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6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고 싶은 희망 대학에 6개 대학을 이제 선별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상향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써놨다시피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는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정시 모집은 가나다군으로 나뉘어져서 3번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는 이제 본인이 합격을 해도요,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만 딱 구별이 되는데, 원래 이제 수시 모집 전형은요, 일반 전형하고 특기자 전형하고 논술 전형,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2022학년도부터 논술 전형에 대한 인원을 대폭 감소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4년부터는 논술 전형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폐지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150억이라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게 좀 있으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에는 어학 글로벌 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예 2022년부터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은 실기 전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체능 계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체능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가게 되는데 수시에서 일반 전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과 내신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목동권역에서는요 96%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갑니다. 그러니까 4%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교과 전형으로 진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핵심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겠죠. 그러면 저희 목동에 12개의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12개의 고등학교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조금 더 특화된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안 그런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뒤에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정시 모집은 수능 전형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수능 시험 보잖아요. 네, 그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요건데요.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이게 우리가 그냥 어디 가라 그래요, 보통. 네, 그래서 이 대학 정보 포털 사이트인데 이게 무료예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예전에는 정보가 좀 부족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아주 알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3 때 가서 M 사이트나 U 사이트나 이런 데서 부모님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하는데 한 7만 원 정도 들어요. 꽤 비쌉니다. 근데 그때는 필연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전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의 희망대학을 우선 일단 한번 추려보시고 그 희망대학들의 전형 요소와 방법, 경쟁률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집 인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무료로 하는 거니까 한번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만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만.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하면 수능 전형인데 수능 전형은 5+1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개는 모두 보는 거고요. 하나는 선택이에요. 그 하나 선택이 바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5개 과목을 보게 되는데 이 5개 과목이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얘네들은 상대평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과의 줄 세우기, 서열 나누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나 한국사나 그 다음에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볍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국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일단 입시에 대한 간단한 말씀만 우선 드렸기 때문에 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내신부터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5학년도부터 그 고교 학점제라는 게 시행되는 건 다들 아시죠? 네. 우리 아이들이 2025년에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2025년부터는 아예 고교 학점제라는 게 만들어져요. 2022년인 내년부터요, 부산 전지역 고등학교와 서울에서는 동성고등학교를 기본으로 예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정착을 시키고 그 내용을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편제를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갑니다. 그 핵심이 여러 과목들을 하게 되는데 국어는 총 학생들이 8개 과목에 대해서 학습하게 돼요. 8개 과목입니다. 그 중에 5개 이상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8개를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공통 과목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공통 과목. 이게 이제 단위수가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 망쳤다고 절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단위수가 제일 작아요. 국어, 영어, 수학은요, 90단위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넘은 거는 입시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에서 가장 단위수가 많은 게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수학이겠죠? 그죠? 국어가 제일 작은데요. 뭐 작다고 해서 반영 비율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비율마다 대학마다 다른데요. 어쨌든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으로 국어라는 걸 배우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화법, 작문, 문법, 비문학, 문학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1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이라는 걸 배우는데 선택 과목이 두 종류예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각 과목당 3에서 7단위로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3에서 8단위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선택 과목은요, 문학과 독서는 다 필수예요. 일반 선택인데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입니다.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3개 선택하는 거죠. 이 중에 3개. 그 다음에 2학년이나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국어만이 아니라 뭐 수학이나 영어 다 있습니다. 탐구 영역도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건 학종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야, 너 문과를 오는데 너 문과 진로 선택 과목 하나도 안 했어? 그럼 넌 안 돼.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조건 자체가.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문과든 이과든 학종에서 반영하는 대학이 100%고요. 이걸 내신에도 반영하는 대학이 43%입니다. 그래서 약 50%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대신 얘는 다 모두 상대평가로 가는데요. 얘만 학교별 평가로 가요. 그래서 대학에서 그 전형 방법에 따라 계산 방법을 학교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똑같이 1등급이지만 니네 학교는 인원이 몇 명 안 되잖아. 그리고 니네 1등급인데 평균이 너무 높아? 야, 이거 학교에서 일부러 몰아주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걸 다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따로 해나갑니다. 이렇게 국어 교과 과목은 8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에 내신에서 우리가 초점을 둘 건 당연히 얘랑 얘가 되겠죠.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나눠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그 학교별 성향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제 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물론 제 얘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론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반적인 거지 아이의 수준은 어딜 가든 뭐 크게 구별 없는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참고하실 건 우리 애가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느냐 휘둘리지 않느냐에는 충분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동 지역에 5개의 남고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3개의 학교를 우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고등학교인데요. 한 반당 인원이 약 28명 정도 돼요. 대학 진학률을 보시면 눈여겨보실 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거 이제 기타라고 되어 있는 건 재수생이에요. 재수 이상.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보면 강서고등학교는 4년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전문대학의 입학률이 거의 없죠. 그죠? 애들 눈높이가 그러면 굉장히 높은 학교라는 얘기인 겁니다. 양정고등학교는 한가람고와 마찬가지로 목동에서 반당 인원이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여기도 4년제죠.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4년제예요. 대신 이제 좀 이따 그 학교 교과 성적 분석표를 보면 얘네들이 어느 대학에 대한 눈높이인지는 대충 아시게 돼요. 양천고인데요. 제가 이 목동에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양천고예요. 사실은. 양천고는 공부 못한다. 거기 가면 무조건 내신 잘 딴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뭐 인원도 뭐 적절하고요. 여기 지금 전문대학 진학률이 남고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목동 전체 남고 중에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대학 학교가 양천고등학교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예비고1인데 이게 눈에 안 차시죠? 그죠? 이건 양극화가 심한 학교라는 얘기예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양정고도 양극화가 되게 심해요. 그럼 제가 이 3개 학교가 교과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간단하게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강서고나 양정고나 양천고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두 다 똑같이 국어 공부하죠. 그죠? 다 똑같이 국어 합니다. 4단위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거 보실 때 가장 핵심을 보셔야 될 건 표준 편차를 꼭 눈여겨보세요. 이 표준 편차가 이 학생들, 모집군 안에 있는 그 학교 학생들의 간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밀집도가 높아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1학년 때 경쟁 장난 아니죠? 네, 장난 아닙니다.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강서고 1학년이 아마 목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땐 강서고 1학년 학생들이 제일 박터지게 싸우는 학교예요. 표준 편차가 11점 정도 나오면요. 특목고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낮습니다. 근데 뭐 진짜 특목고는요. 표준 편차가 6점대예요. 네, 장난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양정고 보면 엄청 차이가 나죠. 표준 편차가 15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미 양극화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공부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애들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버립니다. 근데 언제예요, 이게? 1학년 시험이잖아요. 1학년 시험인데도 이미 그렇습니다. 양천고 같은 경우에는 16이죠. 오히려 양정고보다 작년 학생들은
더 촘촘하게 공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의 변화 과정을 보셔야 돼요. 11점으로 15점 밑에 있었죠. 그럼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갑자기 확 떨어지죠. 강소고 아이들은 너무 빨리 내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1학년 2학기까지 딱 했는데 난 아니야. 그냥 전교 130등 안에만 들어가지고 독서실 이용하면서 정시로 가자. 뭔가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운 걸 놓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실용국어라고 돼 있죠.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 진로 선택 과목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고전 읽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고전 문학 아닙니다. 고전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고전. 그러니까 한국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글을 읽고 공부하는 건데 다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그래서 고전 읽기를 하는 거는 문과 학생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고전 읽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과 성향이라는 거 아시겠죠? 실용국어는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을 했다라는 거로 우선 일단 학종에 불리함은 없어야 되는데 괜히 이거로 학업 부담을 주고 싶진 않다. 그럼 실용국어는 뭐냐? 화법작문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화법작문이라고 그냥 말하기, 그 다음에 글쓰기. 그래서 요거는 한 4주만 공부하면 끝나는 건데 그것만 정상적으로 고등과정을 겪으면 실용국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심화국어를 하죠. 심화국어는 뭐냐면요. 화법작문과 언어 매체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심화국어 하죠? 심화국어를 이렇게 한다는 건 얘네들은 뭐에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학종의 비중도 높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용국어는 문과생들한테는요. 전공적 합성에 크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 읽기 아니면 심화국어거든요. 그럼 이제 이과는 이과대로 진로 선택 과목들이 이제 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학종에 대한 비중을 좀 높게 두고 있다. 그 다음 또 하나 차이는 여기는 엄매를 하죠.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선택 과목, 선택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양종과 아이들은 상위권이 많다는 얘기예요. 월등히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양천고는 양극화가 점수 차이로 봤을 때는 크게 안 나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포기하는 아이들이 양극화의 점수의 갭 그리고 상위권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딱 그 차이입니다. 1학년 때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이거 이제 뭐 진학률은 좀 높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은 재작년 아이들보다 작년 애들이 조금 더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고요.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학종에 대한 입학 성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여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고는 3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제 경북여고도 있는데 제가 우선 일단 이 지역에 가장 핵심이 되는 3개 고등학교를 했어요. 금옥, 목동, 진명입니다. 우선 금옥은요 반당 인원이 가장 적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양극화가 거의 목동 전체 극단에 다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 보면 진학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딱 3년제라는 게 딱 명확하죠. 더 이상 나 또 더 하긴 싫어의 분위기인 거예요. 학교 분위기 자체가. 목동고 같은 경우는 역시 뭐 4년제 느낌이 좀 강하시죠? 여고이기 때문에 전문대 진학률이 남고보다 높은 겁니다. 진명여고도 똑같아요. 근데 진명여고가 재수를 좀 더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매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성향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먼저 딱 보시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하는 건 다 똑같죠, 지금?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뭐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학교 성향 뭐 이런 것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금옥여고 금옥여고 1학년 평균이 70점이에요. 근데 목동고는 79점이죠. 그럼 이 평균만 가지고 어디 학교 시험이 더 쉽다 어렵다를 가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보시라 그랬죠? 표준편차 보시라 그랬죠. 그 표준편차 보니까 16이에요. 여긴 11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17이죠. 그러면 어디가 더 촘촘한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진명여고는 애들 몰아주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A, B, C, D, E잖아요. 그럼 A가 1등급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A, B, C, D, E를 다시 이 표준 편차로 환산해서
9등급으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A 안에 우리 아이가 A 맞았어요. 좋아할 게 아닙니다. A 맞았는데 3등급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목동고와 진명요구를 놓고 비교해 보면 시험 문제의 평균도 낮은데 앞에 몰려있는 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학교에서 찍어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열심히 들은 애들, 밀어줄 애들 딱 정해놓고 가겠다라는 거고, 목동고는 그게 없으니까 3년 내내 애들이 박 터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고는 이과 성향이 좀 더 강하고요. 진명요고는 문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문과적인 내용에서의 점수는 좀 더 낮아요. 그래도 둘 다 지금 보시면 여고이기 때문에 지금 진로 선택 과목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학종으로 성과를 꽤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생이 많죠. 그럼 학종에서 소외된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도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이제 아쉽게 수시에서는 좀 뭔가 내가 학교에서 눈도장을 못 찍었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으니까 뭐 한번 이런 거지, 뭐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데 재수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남고는 다 올랐죠. 근데 얘네들은 항상 비슷해요. 늘 비슷합니다. 늘. 학교 성향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도 그럼 거의 이런 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학고인데요. 남녀공학이에요. 대감, 신목, 한가람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배감고는 역시 양극화가 좀 있죠? 근데 공학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전문대 진학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높은 거고요. 마찬가지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목고나 배감고 양극화가 좀 심한데 한가람을 보시면 없죠. 거의. 근데 얘네들은 거의, 얘네도 4년제잖아요, 지금. 근데 얘네가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 자유고로 돼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 얘네가 일반고등학교로 바뀌어요.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보시게 되는 그 학교 교과 분석 표를 보실 때 한가람고는 예외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는 학교장이 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짰지만 이제는 일반고로 편입되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거기에서 선택 여지 내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아까 보신 것처럼 1학년 때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어느 학교든 다 똑같아요. 자율고든 아니든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보시면 훨씬 더 낮죠. 얘네가. 그런데 표준 편차를 보시면 양극화가 심하죠. 아주 심합니다. 신목고 훨씬 심하죠. 장난 아니에요. 이런 데는 오히려 기회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친구 좋아하고 분위기에 휩쓸리면 얘가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자신감 있는 애들이 자존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의 방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를 옆에 끼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 성향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건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복습을 하고 싶은데 뭘 복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공부 방법과 복습 방법이 강사 개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면 안 돼요. 대학이 요구하는 거를 아이들과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아이 성향에 맞춰서 시험지가 따로 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뭐 이제 한가람고는 이제 뭐 빼고요. 지금 배감고도 보면 지금 신목고에 비해서 얘네가 학종으로 훨씬 더 대학을 많이 보낸다는 거 아시겠죠? 학종의 비중을 더 많이 둔다는 거예요. 신목고는 그냥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상위권에 드는 게 우선 일단 중요하다. 만약에 신목고가 된다면 상위권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 진학률은 뭐 점진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제 배감고는 이제 비슷비슷하다. 뭐 왜냐면 이제 학종 비중이 높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내신을 생각의청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줄 거냐. 이제 중요한 건 우선 1학년 때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학원 선택하실 때 제가 학원하면서 내신할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교재 만들면서 제일 중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 범위에 지문 만들고 그 수업할 때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불러주면서 설명하고 필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게 우선 일단 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와서 막 형형색색 막 여학생들 막 색깔 있는 펜 꺼내라 그러면 이미 거기서 막 갈등 시작해가지고 막 어떤 색을 꺼내라는 그러면서 막 필기 겁나 이쁘게 해요. 근데 성적은 안 올라요. 왜냐면 이미 쓸데없는 시간에 공부를 했거든요. 에너지 다 써버린 거예요. 우선 일단 학원에서 쓰는 교재는요, 주석 교재를 그대로 씁니다. 학교 선생님이 쓰시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범위에 맞춰서 그냥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 설명에 귀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필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작품이 똑같죠? 같은 작품이죠? 근데 필기를 보시면 필기가 다 달라요. 이유가 뭐냐? 고등학교에 학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최소 2분에서 3분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밤마다 특정 반을 맡아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 진도 나간 것까지가 시험 범위죠. 근데 같은 진도를 나가도 선생님이 수업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필기한 것만 가지고서 공부하는 건 내신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 필기를 모두 봐야 돼요. 학원은 이런 일을 1차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럼 학원에서는 밤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 필기를 종합해서 어떤 내용이 출제 가능한지를 지난밤에 조상이 얘기해줘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고 이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주석 교재와 견주어 봤을 때 이게 좀 더 중요하다는 걸 더 확인하고 암기시키는 게 중요하지, 시험 범위 전체를 달달달 외워서 단기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애들이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죠? 그럼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럼 그 과목의 자존감도 떨어져요. 그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스스로 잘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이 다 똑같다 그랬죠? 2학년 때도 문학 독서는 다 똑같이 하죠? 네, 이게 다 출판사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작품이에요, 다. 뭐 양천고, 구현고, 또 뭐 목동고, 또 뭐 금오교고, 배감고, 지금 학교마다 이 작품이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선택된 지문과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걸 다 푸는 게 중요하지,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은요, 5년에 한 번씩 돌아요. 사립이 아닌 이상. 그러니 그 학교 성향이 마치 고정화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학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학원에서 내신 대비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에요. 출판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학교 2월 초에 발표가 나면 이제 교과서 사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 교과서가 이렇게 쭉 있으면 저희 학원에서 지금 형광펜으로 체크되어 있는 학교들을 내신 대비를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는 광영고 갔는데 그러면 다른 반에서 수업을 들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1학년 때는 학교 성향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준비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내용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 정규반은요, 12월 22일 수요일 날 개강을 해요. 이날이 동지 섣달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제대로 된. 그래서 이때 이제 개강을 할 거고요. 시간표는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고요. 그때 가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면 뭐 또 제 수업 듣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또 조사를 할 거니까. 정규 수업이 3시간이에요. 저랑은 약간 다릅니다. 정규 수업 3시간 동안 할 때 모든 교재는 다 자체 교재입니다, 저희는. 이때는 내신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성향에 맞는, 예를 들면 그 학교에서 내신하면서 부교재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뭐 문법을 중시한다, 아니면 뭐 고전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 학교에서 내신 앤드 수능,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수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딱 정해진 건 1시간이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 또 좀 이렇게 필요한 아이들은 불러갖고 하기도 하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 3시간, 그 다음 피드백 시간이 우선 일단 1시간은 기본으로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내신은 이렇고요. 제가 이제 수능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하는 영역입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영역.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아까 내신하고는 아까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진단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내신은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수능은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럼 시험 범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학생의 능력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겁니다. 우선 일단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지고요. 수능은 선택 과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꼭 기억을 해두세요. 15분이 넘어가면 얘는 우선 일단 모의고사에서 3등급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딱 15분 안에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과 비문학 독서에서 문학 상위권이 되려면 27분 안에 풀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30분에서 34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역시 3등급을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을 할 시간이 없어요. 비문학은 35분을 꽉 채워서 정답률을 높이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 얘기 먼저 해드리고 갈게요. 그럼 아까 선택 과목이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하기 이전에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지금 이제 좀 말씀을 좀 참고할 수 있게끔 드릴 텐데, 올해 본 6월 평가원 성적표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완전 똑같죠, 지금 둘이. 그런데 얘는 지금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고요. 얘는 지금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죠. 그런데 얘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 다 맞았어요, 국어를. 근데 표준 점수가 146점이에요. 요 표준 점수가 뭐냐면요. 요 표준 점수는 정시 모집 때 쓰는 점수예요. 요 등급은요, 정시에서는 아무 쓰임이 없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쓰는 거예요. 수시 모집에서는 등급으로 가는 거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표준 점수로 갑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100분위를 함께 쓰기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표준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에서 둘 다 100점이 나오더라도 표준 점수 차이가 좀 있죠. 표준 점수 1점이면 그 안에 학과가 한 100개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번에 6월 평가원의 1등급 컷이 화법과 작문은 원점수로 87점이었어요. 근데 언어와 매체는 원점수로 82점이에요. 표준 점수는 똑같이 132점이 나왔습니다. 둘 다 표준 점수가 똑같은데 틀리는 개수가 다르죠. 근데 둘 다 1등급이죠. 그럼 언어와 매체는 좀 더 틀려도 1등급이죠.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해서 해도 같은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답 나오셨죠? 그리고 1학년 때 학생들이 국어에서 뭘 하느냐? 내신으로 문법을 해요. 그러면 정시 모집을 위해, 수시 모집을 위해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갈 때는 화작은 3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그 전에 언어와 매체, 문법을 우선 일단 선택해서 가는 게 입시에선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 애는 학종에 특성화되어 있어요. 얘는 무조건 학종이에요. 그러면 절대 엄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작만 해도 돼요. 그러면서 다른 과목과의 학습 밸런스를 맞추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근데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엄매를 선택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 학원에도 화작 선택해서 국어 100점 받는 애들 꽤 많거든요. 걔네들은 학교에서 딱 타겟해서 키워주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는 우선 일단 수시 딱 저거 하니까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애가 워낙 다방면에서 잘하다 보니까 점수도 아주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문학과 독서라는 공통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강사의 역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 문법은 다 비슷합니다. 문법은 다 비슷해요. 사고력을 진단하는 시험이 아니라 개념 자체에 암기력을 묻는 거니까. 근데 얘는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국어라는 과목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수학과 다릅니다. 수학은 애가 틀렸죠. 그럼 그때부터 더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답을 알아도 말이죠. 근데 국어라는 과목은요,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잖아요? 그럼 흥미가 완전히 확 떨어져 버립니다. 답을 알면 공부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국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아주는 학원을 원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정답 해설지에 문학은요, 개념 설명이 없어요. 개념 이제 좀 이따 뭔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작품 분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질문을 해요. 근데 비문학은요,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다 보니까 뭐 대충 알겠어요.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문학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분석해줬더니 이해가 되죠. 그럼 이 학생의 방향성은 작품으로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돼요. 비문학은 내가 문제 푸는 요령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문제풀이 요령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아이가 정말 단기 기억 능력이 좋지 않는 한 국어는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능 국어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공부법. 아이가 질문을 할 때 틀린 문제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인식의 틀이 있는데 헷갈리는 게 나오면 그때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수능 국어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식 해보셨어요? 주식? 주식 하시나요, 혹시? 주식이라는 단어 뜻을 아는 건 어휘력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주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라고 묻지 않았죠. 주식 해보셨어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중에 나 주식해 지금. 지금 폭락했다. 망했다. 이럴 수 있어요. 주식을 한다라는 건요, 내 머릿속에 주식이라는 메커니즘의 인식의 틀이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가 증권시장의 애널리스트처럼 주식에 대해 전문적 분석을 할 수는 없어도 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증권의 계좌 정도는 터야 된다라는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인식의 틀인 거예요. 국어는 학생들한테 특정 제재에 대해 학문적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다양한 세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의 틀을 만들고 그 세계들이 급변하더라도 기존의 틀에 맞춰 생각해봐. 그걸 사고력이라고 하고요. 좀 더 유식한 말로 스키마라 그래요. 보통 스키마를 배경식으로 착각하시잖아요. 배경식은 어휘력이에요. 그런데 국어학원, 같은 국어학원을 하면서도 제가 가장 참담한 건 애들 어휘력을 증진시켜준다면서 한자성어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속담 한자성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휘력이 아닌 거예요. 진짜 어휘력은 아까 얘기했던 뭐 경매 해보셨나요? 이럴 때 경매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두면 경매를 할 때 조금 더 이해가 빨라지는 것 뿐인 거죠. 난 주식 안 해. 이런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식에 대한 인식의 틀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 아니면 주식에 대한 인식의 틀 자체가 없는데 안 하는 사람.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요, 학생의 성향이에요. 그건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자기는 안 한다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 아니라 타인의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정말 주식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디에 투자할까요? 뭘 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은 이런 학생을 원하지 않아요.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그게 국어 영역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학과 비문학을 보면 이 인식의 틀이요. 이 인식의 틀이 비문학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 보면 문학의 정답률보다 비문학의 정답률이 훨씬 더 낮죠. 그럼 학생들은 지금 비문학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비고일 때 어머니들이 또 많이 이제 정보 많이 들으셔서 그래! 비문학을 공부시키자!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봐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문학은요, 반드시 1, 2학년 그 안에 그 틀을 완벽하게 완성해 놔야 돼요. 그 틀이 뭔지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잘 기억하세요. 문학은 아까 제가 상위권은 27분 안에 끊는다 그랬죠.
고득점을 위한 기회의 영역이에요. 이게 고3 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이미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학생한테 대놓고 너는 안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비문학은 고득점을 만드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걸 예비고 올 때 시작한다고요? 애를 이미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일인 겁니다. 1, 2학년 때는 이 두 영역에 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틀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고3을 가르쳐봤어? 그렇기 때문에 난 수능 강사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3학년은 입시의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 단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3학년 되면 우리 아이들 학원에 와서 뭐 하느냐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다 시험 봐요. 매주 시험 봐요. 그리고 애들 질문 받고 애들이 선생님 6번이요, 7번이요, 뭐 16번이요, 17번이요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질문한 거를 이제 그때 저랑 같이 또 풀어나가요. 고3 때는요. 아이들의 궁금한 문제 그리고 다른 아이가 궁금해하는 문제를 함께 귀 기울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시기이지 틀을 만들면 써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고3 1학기까지 내신하거든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1학년 때 그 밑바탕을 만드는 시기에 어떻게 그걸 만드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우선 일단 그걸 깨고 심어줘야 되잖아요. 애초부터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약간 유식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거북하셔도 좀 들으시면 좋아요. 부모님들도 이미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어학을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요. 나 같은 사람을 자아라 그래요. 줄여서 아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아닌 모든 거를 물이라 그래요. 물. 이건 사물, 부모님들은 인물. 다 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에서 정보를 얻는다거나 공감을 할 때는요. 그냥 그걸 아무 틀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단기 기억을 해야 돼요. 뭐였다라는 걸 기억해야만 물음에 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인식의 틀이 있어야 돼요.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어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를 내 머릿속에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우겨 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세계 중에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틀들에 그걸 넣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문학을 할 때는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지문으로 나와요. 지문 안에. 그럼 뭐 여기 이제 DNA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독서를 통해 이해할 때 독해법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독해법을 어떤 독해하는 기술로 얘기하는 사람들, 뭐 접속어의 세모쳐라, 뭐 이런 문단별로 요약해라, 이런 것들은 이 인식 자체가 없어요. 중국의 유교 경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대학이라는 책에는요, 현인이 갖춰야 될 8가지 조목을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경물이에요. 두 번째가 치지, 성의, 정신. 나머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 8개를 우리는 대학에서 현인, 지식인이 갖춰야 될 8가지 조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으뜸이 뭔지 아세요? 그게 경물이에요. 경물이 뭐냐? 물, 세계를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치지, 알매 이른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 얘가 세계를 이해하려면 어떤 글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머릿속에는 그걸 이해하기 위한 여과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글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가장 잘못된 게 뭐냐? 단기 기억에 의존하는 학생들이에요. 이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가서 뭐 하느냐면 학년 높아지면서 난 국어를 못하는 사람이야. 왜? 기억에만 의존하니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다 까먹는 거예요. 계속.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첫 문단 읽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읽을 때 되면 내가 지금 뭘 읽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에 의존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망각의 동물인데. 당연히 기억을 하는 거지만 이해를 해야 기억이 나는 거지 쑤셔 넣어서 기억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나 머리가 나쁜가라고 얘기하면 얘는 지금 공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어 무시하는 애들 있죠.
이런 것도 다 잡아줍니다. 단어도 그냥 단어가 아니라 수능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 동사, 형용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DNA 나왔죠. 그럼 DNA는 늘 나오는데 모르면 안 되죠. 채권에 대해서 채권 늘 나와요. 급부요, 반대급부, 일상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단어들 늘 나오는 거거든요. 우상향한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비례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하향한다. 반비례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런 게 인식의 틀이에요. 비문학적 인식의 틀은 그런 거예요. A분의 B다. 아, 그럼 A는 좌변과 반비례하는구나. 이런 걸 심어줘야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구상이 돼요. 모든 A는 B에 포함되지만 B가 모두 A는 아니다. 이러면 머릿속에 포함관계가 그려져야 돼요.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문장 읽기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장 읽기를 해줘야 돼요. 문장 읽기의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야, 이 말은 뭐가 그려지니? 이게 떠올라야지. 그런 유사한 글들, 다 글 쓰는 방법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 글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요. 구분과 구별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틀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수능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먼저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수능 유형 분석을 해요. 이건 제일 마지막이라니까요. 지금 만약에 욕심이 나서 모의고사 막 기출문제 사가지고 야, 너 한 풀어봐. 네 오빠도 이거 많이 풀어갖고 됐어. 그땐 시험이 쉬웠겠죠. 그러면 애가 막 모의고사 막 풀어요. 그래서 막 날짜 정해갖고 막 해가지고 해요. 인식의 틀이 없으면 그거는 힘들어요. 공부한 것 같은데 아예 자신감이 떨어져, 점수가 안 나오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럼 그 영역의 자존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애가 고3이에요. 그러면 뭐 이땡땡, 상생땡, 한땡땡 이래가지고 사설 모의고사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없는 애가요. 다들 이걸 푸니까 이걸 풀어요. 걔가 뭐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요. 역시 난 안 되라는 것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몇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고등학교 올라가죠, 이제? 학교에서 국어 좀 공부하죠? 1학년 여름방학에 시키셔야 돼요. 늦어도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이걸 공부하잖아요? 틀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 반드시 선물을 사주세요. 야, 너 추가로 한 번 더 해봐. 그럼 얘기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근데 문학은요, 비문학과는 달라요. 이게 지금 전자칠판이죠. 비문학은 그냥 얘가 전자칠판이에요. 근데 문학은요, 내 친구예요. 문학이라는 그 영역은요,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의 물을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내면화라 그래요. 그럼 그런 물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제 질문하실 때 제가 좀 더 설명을 많이 해드릴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방향을 잘못 잡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아이들이 이게 재해석된 게 받아들여지려면 뭘 근거로 재해석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쵸? 재해석된 결과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작품 중심으로 가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고3 때 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EBS 연계율 50%가 아쉬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EBS에 거의 대부분 문학이 연계되니까 EBS만 겁나 공부해요. 근데 이번에 10월 모의고사랑 7월 모의고사 고3 애들이 봤을 때 EBS 연계된 문학작품 단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애들이 점수가 안 나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거를 읽고 이해하려면 문학도 똑같이 문학이라는 영역에 대한 인식의 틀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만드는 게 딱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요, 개념을 제일 먼저 정리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고전시는 따로 인식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세계가 달라요.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따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수능 유형 틀 잡기 위해서.
그러니 뭐 보기를 먼저 봐라, 보기를 나중에 봐라 이런 건요 다 이런 거잖아요. 문제풀이 요령. 그건 수능 유형의 틀이잖아요. 그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거 모른다고 해서 점수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왜 문학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학교를 가든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를 봐요. 이 선생님들이 본 임용고시는요. 1, 2, 3교시로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이라는 시험을 봐야 합격합니다. 엄청 경쟁이 치열해요. 막 0.5점으로 당락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중에 국어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분은 3교시 교과내용학에서 국어라는 시험을 봐요. 근데 그 국어의 시험 범위가 현대문법과 고전문법,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이에요. 비문학이 없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비문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 소양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수능 입시는 비문학을 중점적으로 출제를 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은 예비고일 설명이니까 영역별로 더 깊이 있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그건 너무 지루해지니까 영역별 설명회 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부모님들이 아셔야 더 제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은요,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이것만 그냥 들이다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학교에서의 자신감이 자존감을 높여주니까 제일 먼저 수능과 내신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문학이 중요한데 인식의 틀도 없이 예비고 있는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풀리거나 비문학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모험수에 해당한다는 거죠. 하지만 얘는 버릴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알차게 다 가져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제가 1년 동안 하는 수업이에요. 제가 1년 동안 하는 수업. 근데 여기 지금 고1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7주 동안 요거 11월 6일 날 개강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 수업과 똑같은 수업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색입니다. 그럼 이때 들었으면 이거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름방학에 독해를 해요. 아까 이제 비문학적 인식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때 할 때 또 안 들어도 되죠?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하다 보면 원장님 이거 다음 언제 또 개강하죠? 라고 묻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럼 저 한 번 더 듣게요.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건 뭐 자유예요. 그런데 우선은 수업 진행을 해나갈 때 이 시기가 해야 할 건 해야 하는데 고3 때 오면요.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야 학습 밸런스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수업을 그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수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교재가 좀 두껍습니다. 교재가 두꺼운 이유는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잖아요. 아까. 그런 걸 다 제가 글로 쳤어요. 왜냐면 아이가 수업 들을 땐 이해가 됐는데 나중에 다시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수업할 때는 얘들은 이건 안 읽어도 되겠죠. 예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따로 뭐 현대시 총정 이런 거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현대소설 총정 이런 거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할 건 딱 하나. 고전시. 이것만 따로 하시면 돼요. 물론 그것도 지금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신할 때 해요, 다. 내신용일 땐 내신할 때 끝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제가 개념 포인트를 잡아줘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제 수업 보내실 때는요, 반드시 핑크색 형광펜 하나씩 들려서 보내주세요. 제가 외워야 될 건 꼭 핑크색으로 체크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시험 봐요. 네. 그럼 남자애들은요, 여기서 그냥 샤프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핑크 이렇게 쓰면은 다행인데, 그 다음에 그냥 대충 막 이래요. 네. 그 습관부터 고쳐놓겠습니다. 우선 일단 자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 자세.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나중에 2학년이 되면 지금 여기 이제 교재예요. 아직 이제 교재가 안 나와서 보여드리려고 그냥 제본을 뜬 거예요. 원래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떡제본입니다. 그냥 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책이 굉장히 두껍죠. 네. 되게 두꺼운데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개념 포인트를 2학년이 되면 이렇게 묶어서 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소천사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개념을 다시 들고 다니면서 개념만 확인할 수 있게. 왜냐면 이거는 수능 유형 공부하면서 즉각 찾아보게. 이거 하려면, 아씨, 어디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또 짜증내가지고 귀찮다고 안 할까봐. 대신 이걸 안 듣고 이거 들으면 뭔가 좀 약간 애들이 이해 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 꼭 듣고 들은 학생만 이걸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기출문제도 다 넣어놓을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기출문제 풀었다고 또 안 푸는 거 아닙니다. 또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10번이건 20번이건 푸는 거예요. 제가 매 수업 동영상을 찍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졸았어요. 선생님, 저 좀 늦게 왔어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아이들은 집에서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집에서 추가 복습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학원을 그만두면 이것도 그만둬 주는 겁니다. 네. 요번에 제가 시간표가 토요반하고 일요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부터 바로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6일, 7일 이렇게 이제 개강을 하고요. 과제가 따로 있는데 지금 부모님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이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애 자꾸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도착 지점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는 다르지만 공부 방법을 알았는데도 안 하는 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몫인 거지 제 몫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 해주는 걸 옆에 끼고 가르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애랑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근데 이 중에 분명 욕심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있겠죠. 그런 아이들은 상위권 추가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했던 문제를 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과제 잘 해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위해서는 이게 요거는 이제 좀 다단으로 나뉘어져서 문제를 좀 모아가지고 이것도 너무 두꺼우면 애가 우선 나 국어학원 안 다니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선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제가 복습하는 거 아까 이제 공부법과 복습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 복습하는 걸 아주 세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배울 과정은 무조건 복습이 암기예요. 왜냐면 인식의 틀을 만드는 거니까. 인식의 틀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테스트가 매주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뭐 가불병정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경우에도 복습 안 하면 다 모두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거 꼭 하게 해주셔야 돼요. 국어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도 다 똑같아요.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입니다. 바로 복습하지 않으면 자기 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학원 스케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세요. 국어학원 끝나자마자 애가 막 정신없이 막 수학학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영어학원 갔다가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녹초가 됐는데 엄마가 야 선생님 복습하래잖아. 그럼 애가 아는데 그럼 난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타임테이블을 협의하에 잘 짜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수업 듣는 날 그럼 내일은 복습하는 날로 해줘야지 수업 뭐 맨날 수업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빠르게라도 조금이라도 복습을 해놓고 이틀 안에는 반드시 복습하게. 왜냐하면 48시간이 지나가면요. 내가 들은 내용의 50% 이상이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뭐 지문 내용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역할로 한번 니들이 스스로가 본인에게 설명해봐 이런 것도 다 코칭을 좀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고1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모르지만 복습 방법도 몰라요. 애들이 실제로. 필기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초록색 건에 아예 색깔도 지정을 해줍니다. 빨간색 건에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따라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 요번에 개강은 1관에서만 하고요. 학원이 2관을 오픈을 하는데 앞단지에서 오픈을 해요. 저희가 앞단지 학교들이 여기에 오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2관을 오픈을 해서 이제 정규반은 여기서도 같이 이제 오픈을 하고요. 여기 이제 12월 21일 날 학원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강의 중에는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1관에서만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정규반 오픈하고
제 수업 겨울방학 개강할 때는 여기서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양쪽에서 다 수업을 할 건데 타임 수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목동하고 대치동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제가 지금 시간표를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일단 저는 이관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 낮 시간도 활용해서 우선 일단 특강을 좀 깔기는 할 거예요. 네, 그런 거 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힘드신데 잘 들으셔서 감사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